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1라운드 종료됐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일주일 휴식을 가지게 됐는데요. 과연 21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성남FC의 경기였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제르소 선수가 전반 29분 선취골 터트린 이후에 밀로스 선수가 후반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1 동점을 균형을 맞췄던 성남FC지만 결국에는 이창민 선수의 역전골 그리고 제르소 선수의 쐐기골에 힘입은 제주 유나이티드가 후반 추가 시간에 성남FC로부터 다시금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제르소 선수인데요. 예상 라인업, 주요 라인업 보면서 다시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동준 키퍼, 백스리에는 김봉수, 김경재, 김호규, 윙백에는 조성준과 안현범, 중원에는 한종모와 최영준, 쓰리톱에는 제르소, 주민규, 링이 출전을 했습니다. 정훈과 정우재가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 정훈 자리에는 김봉수, 정우재 자리에는 조성준 선수가 이번 경기를 소화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보다 더 공격적인 전개를 하기 위해서 김명순 선수보다는 공격 포지션이 주 포지션인 조성준 선수를 그대로 기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이창민 선수의 투입과 제르소 선수의 쐐기골입니다. 사실 성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남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르소, 주민규, 조나탄 링 이 세 명의 선수를 막기 위해서 백스리 카드를 오랜만에 또 들고 나왔는데 이 전반전에서는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지만 성남FC가 다시금 백4를 바꾸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창민 선수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제주 유나이티드가 본인들의 플레이를 다시금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이창민 선수의 중거리 슛 득점 그리고 제르소 선수의 돌파에 이은 득점까지 나오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다시 한번 이창민과 최영준 조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르소 선수를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제주에 남겨놓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제주 유나이티드는 최근에 링 선수가 폼이 그렇게 올라온 모습이 아니어서 걱정을 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이 제르소가 이렇게 잘 터져주면 링 선수의 폼을 올릴 만한 시간도 조금은 벌어줄 수 있고 제르소 선수 자체도 본인의 폼을 올리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 제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반면에 성남FC는 김영광 키퍼의 백포에는 박수일, 김지수, 권한규, 이시영 그리고 윗선에는 심동훈, 밀로스, 구본철, 전성수, 토톱에는 뮬리치와 팔라시오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에는 백스리를 가동을 했습니다. 김지수, 마상훈, 권한규의 백스리를 사용했고 마상훈 선수가 가운데에서 왼쪽에 김지수, 오른쪽에 권한규를 두고 경기를 진행을 했고요. 왼쪽 윙백에는 박수일, 오른쪽 윙백에는 구본철 선수가 서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보면 그 윗선에는 심동훈 선수와 뮬리치 심동훈, 뮬리치, 구본철이 이렇게 3톱을 구성을 했고요. 그 윗선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중원은 밀로스 선수와 김현태 선수가 좀 구성을 하고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백스리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건 아니었다. 백스리를 사용하는 게 분명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의 3톱을 막는 데 있어서는 보다 효과적인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성남이 최근에 잘해오던 플레이들을 보여주는 점은 아니었다. 물론 포항에게 4대1로 패배를 한 이후에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스리를 사용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았고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전반전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김나일 감독이 4-4-2 플랫형으로 사실 바꾸고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동점골까지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이면 성남FC가 역전골도 하나 정도는 득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와중에 한종무 선수 대신에 중원에 제주의 이창민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결국은 또 실점을 했고 성남FC의 경우에는 구본철 선수가 오른쪽 윙에 있다가 중원으로 들어가면서 보다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중원을 잘 잡아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창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의 클래스 차이가 생기는 게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성남FC가 최근에 운이 조금 안 따르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성남FC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선수들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떨어진다는 점이 성남FC가 지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투톱에 뮬리치와 팔라시오스를 두면서 여러가지 효과를 누렸겠지만 결국은 득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남FC가 가지고 있는 결정력의 부재를 뜻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뮬리치 선수 옆에 팔라시오스 선수보다는 보다 결정력이 있는 선수가 들어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팔라시오스는 오른쪽에 섰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남FC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VP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르소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르소는 90분 동안 2개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팅 성공률은 75%, 4개의 슈팅 중에 3개가 유효 슈팅이었는데요. 제르소 선수가 경기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특히 이시영 선수와 권한규 선수가 전반에 서 있었을 때 그를 뚫고 만들어낸 득점 역시 괜찮았고 백포로 성남이 바뀐 이후에 리바운더까지 따면서 김영광 선수가 잘 막아냈는데 그 다음 슈팅을 따라가는 성남FC 선수가 없던 반면에 제주나이티드에서는 제르소가 재차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또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제르소 선수가 지금같이 좋은 폼을 보여준다면 제주나이티드가 최근의 흐름이 조금은 안 좋았지만 그런 흐름들을 다시금 이겨내고 ACL 진출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유나이티드와 성남FC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김천상무, 양현준 선수, 발시아 선수가 전반전에 2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갔고 후반 초반에 김진호 선수가 득점 만들어내면서 3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김천상무가 이에 질세라 조규성 그리고 박상혁 선수가 득점 만들어내면서 3대2까지 따라붙었지만 결국은 동점을 만들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김대원의 유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업을 보면 강원은 그대로 들고 나오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톱에 이정엽 선수 대신에 발시아 선수가 출전을 했다는 게 조금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강원에서는 유상훈 키퍼, 백스리에 윤석영, 김양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서민우, 김동현, 쓰리톱에는 김대원, 발시아, 양현준이 출전을 했습니다. 김천도 라인업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성용 키퍼, 백부에는 김한길, 연재훈, 정승현, 강윤성, 그리고 중원에는 권혁규, 한찬희, 이영재, 쓰리톱에는 김지현, 조규성, 권창훈이 출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를 가른 가장 큰 차이가 김대원 선수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강원에 있는 쓰리톱은 김대원, 발시아, 양현준이었던 반면에 김천에는 김지현, 조규성, 권창훈이었다는 점, 이 3명의 공격진의 차이가 경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강원의 김대원, 양현준은 카운터 어택이라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해줄 수 있고 특히 김대원 선수는 카운터 어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공격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고 양현준 선수 역시 최근에는 카운터 어택 이외에도 본인만의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반면에 김천 상무의 경우에는 김지현 선수가 최근에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 아직까지 좀 더 높은 레벨에 올라왔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올라온 상태가 아니고 권창훈의 폼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고 그나마 조규성이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방의 3톱의 차이가 꽤 비등비등했던 흐름이 있었음에도 김천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강원은 득점을 결국 만들어내면서 강원이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김천 상무가 선수들의 클래스가 떨어지는 팀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조직력이 조금 더 맞아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특히 9월 전역자들이 8월부터는 이제 휴가에 나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부재하면서 이 점을 어떻게 메울까가 걱정이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은 있음에도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는 건 계속해서 김태환 감독이 고민을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강원에서는 물론 이 전방에 3톱도 있지만 특히 김진호 선수가 오늘은 꽤 괜찮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사실 김천의 측면 수비가 약하다는 것은 모든 팀들이 알고 있는 점이고 사실 축구 팬들이라면 어느 정도 K리그를 받고 김천 상무의 경기를 본 팬들이라면 김천의 측면 수비가 상당히 아쉽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점을 김진호 선수가 이번에는 굉장히 잘 공략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한길 선수가
사실 뭐 수비 능력이 아주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 오른쪽에서 양현준과 김진호가 동시에 들어올 때 김한길 선수 혼자 그걸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한길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너무나 중차대한 임무가 많이 주어졌고, 그런 결과 양현준과 김진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뭐 경기가 시종일관 계속해서 비등비등했던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김천이 후반에는 조금 더 많은 공격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를 많이 해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이 전방에 있는 자원들의 결정력 차이가 결국은 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MVP를 살펴보면 역시 김대원 선수입니다. 김대원 선수는 90분 동안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발시아 선수에게도 도움을 해줬고요. 양현준 선수의 득점은 양현준 선수가 혼자 만들어낸 게 조금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원 선수가 일단 넣어주기는 했고요. 공격 진영 패스가 22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강원FC가 카운터 어택도 많이 하는 팀이지만 지공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건 결국은 김대원 선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크로스가 4개 중 4개가 다 성공을 했고 공격 진영 패스는 22개였다는 점은 김대원 선수가 강원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정승용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들어가면서 공격에 참여를 했을 때 김대원 선수와 이정엽이 왼쪽에 정승용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모습은, 이래서 강원이 최근에 조금 더 올라오고 있고 이래서 김대원이 강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사실 김동현 선수가 주장이긴 하지만 또 다른 에이스이자 주장급의 역할을 하는 선수가 또 김대원 선수라는 걸 이 경기에서 다시금 또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전북현대가 전반 21분과 31분 각각 김진수 선수와 바로우 선수의 득점으로 2대0 앞서 나간 채로 전반전이 종료됐고, 70분까지는 전북현대가 어느 정도 밀고 나간 면이 있지만 이후에 73분에 김보섭, 80분에 김성민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2 동점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MVP는 김성민 선수였는데요. 라인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북현대가 득점한 상황과 인천유나이티드가 득점한 상황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 팀이 어느 정도는 점유율을 가져간 상태에 있을 때 득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한 번 더 라인업 보면서 이번에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우선 전북현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범근 키퍼의 백포에는 김진수, 윤영선, 박진섭, 김문환, 중원에는 맹성웅, 백승호, 김진규, 윙에는 바로우와 강상윤, 톱에는 구스타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홍정우 선수에게는 휴식을 조금 더 부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영선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뭐 그 이외에는 그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경기에 뛰지 못하길 바라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되어서든 일단은 김진규 선수가 또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하게 됐고, 맹성웅 선수 역시 유지문 선수의 자리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비슷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3-4-1로 나왔는데 전반에는 이러한 구성이 아니었죠. 후반에 들어오면서 에르난데스가 투입이 되고 김보섭이 투입이 되면서 뭐 이명주 선수 역시 이명주와 김보섭이 이제 후반에 같이 들어왔고요. 전반전 후반쯤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뭐 인천 라인업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또 안 드리겠습니다. 이용재 선수가 있는 시기, 이용재 선수가 톱에 있는 시기, 그리고 뭐 이동수 선수와 함께 뭐 이렇게 있던 시기에는 전북현대가 경기를 시종일관 압도를 해 나갔습니다. 실제로도 점유율을 보면요, 전반전까지는 전북현대가 계속해서 점유를 해 나갔고 그 시간 동안에 득점까지 만들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경쟁팀인 울산현대의 경우에는 상대가 전북보다도 조금 더 템백으로 내려앉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서 울산현대는 뚫어내지 못하는데, 사실 전북현대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톱이 있죠. 바로 구스타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템백 수비도 어느 정도 뚫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데브리지 선수가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전북현대가 뚫기 좋은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전북현대가 압도를 하는 경기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페널티킥이 한번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페널티킥이라고 하면 또 이 구스타보 선수가 60분에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것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이후에 인천 쪽으로 오히려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것이 좀 더 많이 보였거든요. 사실 페널티킥은 성공하면 그대로 공격 측의 분위기는 올려둘 수 있지만 실패를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수비하는 팀들의 분위기까지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공을 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구스타보 선수가 결국은 김동원 선수에게 PK를 막혔고 그 상황에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 시점부터 점유율도 늘려나가기 시작하고 공격 상황도 보다 잘 전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점은 피치 위에 들어와서 15분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어느 정도 포스플레이 등 토비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많이 해준 에르난데스 선수의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 김보섭 그리고 특히 김성민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줬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명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명주 선수만이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에서의 공을 풀어주는 역할 그리고 아길라르 선수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함께 배가 되면서 그것이 득점이든 아니든 인천 유나이티드가 흐름을 잡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꽤 길어졌습니다. 그 결과 김보섭 선수 역시 슈팅으로 득점을 해냈고 물론 이 슈팅은 송범근 선수의 약간은 아쉬운 선방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김보섭 선수가 좋은 득점 만들어냈고 이후에 김성민 선수 역시 7분 정도 있다가 과감한 슈팅 만들어내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는 그대로 2대2로 종료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인천이 추가골을 넣었으면 넣었지 전북현대가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지막 10여 분 정도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인천 유나이티드 MVP는 역시 김성민 선수입니다. 90분 동안 1개의 득점 만들어냈고 패스 성공이 35개였는데요. 패스 성공률이 95%였습니다. 사실 이선 자원, 특히 오른쪽 윙백으로 나와서 출전을 하다가 중간에는 이제 민경현 선수 들어오고 하면서 또 중앙으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김성민 선수인데 이렇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연계를 좀 많이 해주는 모습이었고 사실 본인의 스피드나 활동량이 너무나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은 그대로 개인적으로는 전반전 끝나고 김성민을 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틀린 생각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김성민 선수의 이런 활약은 정말 인상 깊었던 활약이었고요. 하나의 슈팅으로 하나의 득점을 만들어냈고 왜 인천 유나이티드가 여전한 조직력으로 계속해서 파이널 A에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그런 김성민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북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 울산현대 경기입니다. 울산현대 레오나르도 선수가 73분에 선취골 넣으면서 울산현대가 승리하나 했지만 대구FC의 이근호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1대1 제카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요.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오승훈 선수입니다.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FC입니다. 오승훈 키퍼, 백스리에는 김진혁, 조진우,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이진용과 이용래, 실톱에는 안용우, 제카, 고재현이었습니다. 반면 울산현대는 조현우 키퍼, 백포에는 이명재, 김영권, 김기희, 서령우,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그리고 윙에는 박화엄원, 상톱에는 레오나르도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선발 라인업에는 김태현 선수가 있었지만 불의의 부상으로 이제 경기를 뛸 수 없으면서 결국은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 왼쪽에 이명재 선수가 자리하게 됐는데 결국 이 점이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습니다. 전반전 흐름이나 득점이 터지기 전까지의 흐름은 울산현대가 시종일관 공격을 하고 대구FC는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대구FC 역시 강원FC만큼이나 카운터 어택에는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팀이고 제카라는 톱이 가운데에서 포스트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세징야가 없음에도 상당히 매우 위협적인 카운터 어택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런 점들이 득점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득점 이후에 이제 울산현대가 백스리로의 변환을 추구하기 이전에 신영민 선수와 원두재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교체 투입부터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신영민 선수는
원볼란테 자리에 썼을 때에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울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FA컵 전남과의 4강전에서도 역시 신영민 선수의 미스로 인해서 울산현대가 패배를 한 경험이 있는데, 신영민 선수를 원볼란테로 뒀을 때에는 미드필더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신영민이랑 카드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다만 신영민 선수 투입하고 나서 삼선이 흔들렸고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백스리로의 전환을 추구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백스리에는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바코나 엄원상이나 이 선수들이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측면으로 벌려질 때는 측면으로 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선수들끼리 뭐 콜플레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영민 투입부터 시작된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단 한 개도 성공한 선택이 없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 같고요. 서령우 선수 역시 조금 더 박스 안에서는 주의를 하고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근호 선수에게 PK를 내줬던 장면은 서령우 선수가 조금 부주의한 면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그 실수 이후에 나오는 몇 가지 플레이들이 후반 추가 시간에 울산현대가 조금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대구에게 조금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내주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구FC에도 그만큼 경기를 잘 풀어나갔는데,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그때마다 나오면서 대구FC가 패배를 하는 그림이 있었지만, 또 결국은 대구FC가 아랫순위에 머무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또 결국은 승점 1점을 따가게 된 거죠. 이건 대구가 승점 1점을 따고 울산현대가 승점 2점을 잃어버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VP를 보면 역시 마지막에 좋은 선방들을 보여줬던 오승훈 선수를 뽑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선방 이제 뭐 세이빙에 뭐 물리적인 수로만 보면 오승훈 선수가 조현우 선수에 비해 2개 정도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승훈 선수가 보여줬던 세이빙들이 굉장히 클러치 상황에서 나왔던 세이빙들이 많았고, 그런 세이빙들이 왜 오승훈이 여전히 대구의 수호신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선방들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경기는 울산이 승점 2점을 잃었고 대구FC가 승점 1점을 얻어낸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경기에서 대구FC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는 누구냐? 제카도 아니고 이근호 선수도 아니고 오승훈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FC와 울산현대의 경기 리뷰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 슬러스와 수원 삼성의 경기였습니다. 전반 19분 신진호 선수가 프리킥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 득점을 그대로 유지한 포항 슬러스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MVP는 프리킥 득점을 기록한 신진호 선수입니다. 또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슬러스는 4-2-3-1 정도의 포메이션은 나왔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뭐 강현무 키퍼, 백후에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중원에는 신진호, 이승모, 고영준, 3톱에는 임상엽, 김승대, 정재희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뭐 때에 따라 4-4-2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제 경기를 보면 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수원 삼성은 선발 라인업은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후반전 시작하면서 이러한 전형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양용목 키퍼, 백스리에는 불투이스, 민상기, 장호익, 윙백에는 이기재와 김태환, 중원에는 사리치와 정승원, 전방에는 염기훈, 류승우, 안병준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류승우를 내리고 이제 중원에 류승우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 투톱에 오현규와 안병준으로 나서긴 했는데요. 뭐 그런 것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뭐 결국은 발휘하지 못했고,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를 별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항 슬러스는 후반에 어떻게 보면 수원 삼성에게 밀렸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포항 슬러스가 마지막에는 체력을 아끼기 위한 플레이를 조금 더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항 슬러스가 뭐 물론 라인업에 어린 선수들도 많고 하지만 신진호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의 체력도 조금은 아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나서서 보다 공격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포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카운터 어택적인 측면을 살리고 수비에서도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수원 삼성이 당연히 기회를 많이 가져가게 됐지만 결국에는 수원 삼성이 포항 슬러스를 뚫어내지는 못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임상엽 선수나 김승대 선수나 정재희 선수나 많은 플레이를 해주고 카운터 어택에 상당히 특화된 자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플레이들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진호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중원에서의 조율 능력 역시 이런 포항슬러스의 후반전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수원 삼성은 뭐 433을 사용하던 뭐 442를 사용했던 뭐 어떤 라인업에서 들고 나왔던 상당히 비효율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중원에 한석종 선수를 빼고 김태현 선수 나오면서 백스리로 바꾸는 건 이제 후반전에 바로 보였고, 그만큼 후반전에 전반에 4-1-4-1을 사용할 때보다는 당연히 공격적인 기회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기회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과연 수원 삼성 선수들이나 감독이 제대로 그런 준비를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딱히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뭐 물론 수원 삼성이 현재 11위고 포항슬러스는 3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 스코어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수원 삼성이 왜 지금 11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기력이 이 경기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포항슬러스의 수비진이 상당히 강력하고, 뭐 그 위에 있는 신진호, 이승모, 뭐 이수빈 중간에 들어오기도 했고, 이러면서 포항슬러스의 수비진이 강력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원 삼성이 또 공략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포항슬러스가 그만큼 또 경기를 잘했다, 어떻게 하면 카운터 어택을 치는 팀인데도 3위라는 극상위에 자리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여실히 잘 보여준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MVP를 보면 역시 신진호 선수죠. 신진호 선수는 90분 동안 한 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이 바로 득점 결정골이 됐고요. 패스 성공률은 94%를 기록했는데 패스 개수가 102개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은 패스 개수를 기록했고, 양팀 통틀어서 50개를 넘긴 선수도 많지 않은데 신진호 선수가 그 와중에 102개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이 포항슬러스가 공격을 해나가고 수비를 해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진호 선수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싶고요. 횡패스가 그중에 39개였는데 그 성공률이 100%였다는 건 신진호가 중원에서 조율을 할 때 좌우로 벌려주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프리킥 득점은 신진호가 가지고 있는 킥력, 이 점이 정말 여실히 잘 드러난 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슬러스와 수원 삼성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앱서울의 경기입니다. 봄프레르식 축구가 나왔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앱서울이 3분에 박동진 그리고 50분에 김신진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0 앞서 나갔지만, 이후에 이승우, 라스, 김승준에게 실점하면서 3대2 수원FC가 경기를 꽤 잘 끌고 나갔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한범 선수가 결국 동점권 만들어내면서 3대3으로 경기가 종료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또 정재용 선수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원FC가 4대3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정재용 선수였습니다. 또 라인업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수원FC의 경우에는 종국에는 이러한 포메이션으로 흘러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윙포워드들 김승준이나 이승우 선수가 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는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이게 4-5일 정도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최근 수원FC 움직임을 보면 이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측면으로 양쪽으로 벌려주면서 이 선수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조금 더 잘 도와주는 경향이 있고요. 뭐 우측에는 신세계 선수가 공격력이 괜찮지만 우측에서 니실라 선수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아니면 정재용 선수가 나갔다면 왼쪽에는 박민규 선수가 그 자체로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중원에서 한 명은 백스리나 아니면 조금 더 윗선으로 올라가서 센터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박민규 선수가 왼쪽으로 높게 올라가면 중원에 박주호나 정재용 혹은 박주호, 니실라가 중앙을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움직임에서 이제 정재용 혹은 니실라 선수가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갈 때, 그럴 때 이제 라스 선수의 득점에 정재용이 어시스트하는 장면도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이제 백4를 표현할 때에는 이 수비진들을 다 같은 선상에 놓는데, 신세계와 박민규를 올려놓은 건 그만큼 이 선수들의 공격적인 참여도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준과 이승우라는 활동량 좋은 윙어들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아예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플레이들은 정말 이 라스 선수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부담들을 상쇄하면서 수원 FC가 공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됐고, 특히 김승준 선수가 후반에 들어오면서 압박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점들이 황현수 선수의 결정적인 미스도 이끌어내면서 역전골까지 이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라스 선수도 역시 굉장히 성실하게 압박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전반에 이제 뭐 압박에 도움이 좀 덜 하면서 본인은 아쉬운 게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많이 가해줬고, 그런 점들이 또 수원FC가 FC서울을 상대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 앱스토어는 양한빈 키퍼 FF4에 김진야, 황현수, 이상민, 윤종규, 중원에 기성용, 팔로세비치, 백사훈과 김신진이 그 자리에 이제 나눠서 들어갔고, 전방에는 조용욱, 박동진, 강성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백상훈과 김신진은 항상 팔로세비치의 파트너 자리에서 저렇게 뛰고 있고, 특히 오른쪽 윙어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칭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른쪽에 강성진, 왼쪽에 조용욱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 물론 이제 윙어들끼리도 스위칭을 하지만 강성진과 김신진 혹은 강성진과 백상훈이 스위칭을 많이 하는 모습은 경기 내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 경기 패배의 원인은 여전히 불안한 앱서울의 센터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한범과 오스마르 조합은 꽤나 안정적인 조합이지만 최근에 이한범이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러면서 황현수, 이상민 조합으로 안익수 감독이 센터백 조합을 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현수 선수가 왜 4옵션 센터백에 머물고 있는지가 여실히 조금 더 보였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이한범 선수는 박동진 선수와 교체되어서 톱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교체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또 득점을 이한범 선수가 만들어냈으니 그 교체에 대해서는 할 말은 딱히 없고요. 다만 이제 이한범 선수를 박동진 선수와 교체한 게 박동진 선수의 사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주 괜찮은 선택이었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MVP를 보면 MVP는 역시 수원FC는 정재웅입니다. 90분 동안 1개의 득점 그리고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행패스 성공률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행패스 성공률이 어느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정재웅 선수가 또 조율을 잘 해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라스의 득점에 대한 어떤 중원에서의 공격 참여를 통한 어시스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극장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정재웅 선수를 MVP로 뽑지 않을 수 없었고, 볼 획득이 8번 있었고 인터셉트가 4번 있었습니다. 이 점은 분명 정재웅 선수가 이러한 공격 참여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점들은 홀딩이나 공격 참여까지 정재웅 선수가 중원에서 해줘야 되는 움직임을 정말 잘 보여줬다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원FC와 앱서울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승부 예측은 이적해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승부 예측 결과는 이 정도까지 확인하겠고요. 21라운드 종료됐고 이제 일주일간의 휴식을 갖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간의 휴식을 오랜만에 갖게 되는데 각 팀에서 2명의 선수들은 이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올스타전을 치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올스타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좋은 입장은 아니지만 세비야와 토트넘의 경기만큼은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